점심 식사 후 홀리듯 들어가는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고민 없이 누르는 아메리카노 1,500원. 여러분은 이 가격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와, 진짜 싸다. 혹은 이거 팔아서 사장님은 남는 게 있을까? 아마 후자 쪽으로 생각해 본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실제로 편의점 생수 한 병도 1,000원이 넘고 서울 시내 주차비는 10분에 1,000원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원두를 볶고 물을 내리고 얼음을 채우고 컵과 빨대까지 제공하는데 단돈 1,500원이라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시장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즉 수조원을 굴리는 사모펀드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려고 우리에게 싼 커피를 공급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1,50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자본의 설계와 소름 돋는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이 어떻게 거대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전쟁의 결말이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을 위협하게 될지 그 적나라한 실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카페 사장님이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면 손에 얼마가 남을까요? 임대료 내고 알바생 월급 주고 원두값에 전기료까지 빼고 나면 정말 껌값도 안 남는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저가 커피 브랜드일까요?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간판들이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 골목을 점령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커피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괴물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원두 10kg을 사는 것보다 수천 개 매장이 동시에 100톤을 주문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죠. 사모펀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에게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거대한 물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유닛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커피 맛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믿지만 사모펀드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매장을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동선을 1초라도 줄여서 회전율을 높이고 단가를 1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저가 커피 매장에 갔을 때 매장 안에서 드시면 추가 요금이 있다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다 단순한 사장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공간당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죠. 앉아서 쉬는 손님보다 1,500원 결제하고 바로 나가는 테이크아웃 손님이 10명 있는 게 이 시스템에서는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500잔, 1,000잔을 판다고 해도 사모펀드가 원하는 그 엄청난 수익률을 맞추기엔 역부족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는 수익은 사실 커피 판매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브랜드를 보고 모여드는 예비 창업자들의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진짜 노다지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거든요. 사모펀드는 이 브랜드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더 비싼 값에 누군가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덩치를 키워야 하죠. 매출 총액이 커야 몸값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풍선을 터지기 직전까지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풍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매출 성장 곡선이 그려져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별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사는 원두를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 혜택이 오롯이 점주에게 돌아갈까요? 사모펀드가 소유한 본사는 중간 유통 단계에서 자신들의 마진을 교묘하게 챙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로 공급가를 올리는 건 너무나 흔한 수법이죠. 점주는 1,500원이라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데 본사에 내는 원재료비는 계속 오르니 결국 점주의 수익만 깎여나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가 설계한 합법적인 착취의 메커니즘이죠. 그렇다면 이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공포는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소비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만든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여러분,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2,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비싼데? 편의점 갈까?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이라도 스치죠. 그런데 1,500원은 다릅니다. 우리 뇌가 지출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결제 구간이에요. 사모펀드는 이 지점을 버우접 자체니 셔고지 이 지점 정확히 노립니다. 박리담회를 넘어선 박리다사, 즉 얇게 이익을 남기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시장 자체를 장악해버리는 전략이죠. 옆집 커피숍이 2,500원에 팔 때 내가 1,500원에 팔면 손님은 우리 집으로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주변 상권을 초토화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사모펀드가 설계한 거대한 수익의 그물뿐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사모펀드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커피를 몇 잔 팔아야 월세를 낼까를 고민하지만 수조 원을 굴리는 엘리트 금융맨들은 이 브랜드의 몸값을 어떻게 하면 3년 안에 2배로 뻥튀기해서 팔아치울까를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커피 매장은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소이자 현금 인출기예요. 혹시 여러분, 저가 커피 브랜드의 전용 앱을 깔아서 선결제하거나 스탬프를 적립해 본 적 있으시죠? 스탬프 10개 모으면 한 잔 공짜니까 개득템이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대가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개인정보 그리고 동선 데이터를 그들에게 아주 값싸게 넘겨준 셈입니다. 사모펀드는 이 데이터를 모아 우리 브랜드의 고객은 몇 시에 주로 오고 어떤 메뉴를 좋아하며 재방문율은 이 정도다라는 아주 정교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 회사를 다른 큰 기업에 되팔 때 이 데이터는 커피 원두보다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되는 핵심 자산이 되거든요. 사모펀드가 저가 커피 시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벌크업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 브랜드의 덩치를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거죠. 매장 수가 500개인 브랜드와 2000개인 브랜드는 시장에서의 대우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퍼붓고 가맹점주들을 끌어모읍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대박 날 수 있다는 달콤한 광고로 은퇴 자금을 쥔 퇴직자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블록 건너 하나씩 똑같은 간판이 들어서면서 결국 가맹점주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본사는 매장 수만 늘어나면 가맹비와 로열티로 돈을 벌지만 정작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점주들은 옆집 경쟁 업체뿐만 아니라 자기네 브랜드 다른 매장과도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사모펀드의 이런 엑시트 전략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기업을 소유하다가 가장 비싼 값에 되팔고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상생이나 브랜드의 본질적인 퀄리티 유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위 매출과 매장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죠. 이 과정에서 원가는 극한으로 절감됩니다. 우유 대신 저렴한 가공유를 쓰거나 원두의 등급을 낮추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죠. 소비자들은 처음엔 우와, 싸다며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맛이 예전만 못하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사모펀드는 이미 막대한 매각 차익을 챙겨서 시장을 떠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겨진 건 껍데기만 남은 브랜드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가맹점주들, 그리고 상향 평준화된 듯하지만 실제론 하향 평준화된 커피 시장의 잔해뿐이죠. 여러분이 키오스크에서 무심코 누르는 그 터치 한 번이 사실은 뉴욕이나 서울의 고층 빌딩에 앉아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그래프를 밀어올리는 행위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들은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발생하는 시원의 이익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정교한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심지어 매장의 음악 소리 크기, 조명의 밝기, 의자의 불편함 정도까지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계산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가 이 매장에 오래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빨리 사서 빨리 나가고 다음 손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 기계적인 순환이 반복될수록 사모펀드의 통장 잔고는 두둑해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가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제 사모펀드들은 서로의 목을 노리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자본력이 약한 작은 브랜드들을 집어삼키고 거대 브랜드끼리 합병하며 시장을 독점하려 하죠. 독점이 완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00원이었던 커피 가격이 1,600원, 1,800원,
어느덧 2,000원으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장은 그들에게 장악당했고 우리는 1,500원 커피에 길들여져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되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전엔 참 쌌는 데라고 추억하며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자본이 설계한 쓴맛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방법은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사모펀드가 왜 유독 한국의 커피 시장에 이토록 집착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커피에 진심이고 한국만큼 카페가 많은 나라는 드물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호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사모펀드가 통제하려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 출근길, 점심 식후, 나른한 오후, 그리고 퇴근길까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빈번하게 결제하는 이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구독하게 만드는 거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듯 우리는 사모펀드가 만든 커피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차갑습니다.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그 수건에 올 하나하나까지 수익화하려 하죠. 여러분, 저가 커피 매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못 보던 광고판이 키오스크 위나 매장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신메뉴 홍보가 아니에요. 거대 자본이 들어온 뒤 매장은 하나의 광고 플랫폼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동 인구가 거쳐가는 매장 전면을 기업들에게 광고 구자로 팔아넘기는 거죠. 커피는 이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 진짜 돈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브랜드는 커피 결제 시스템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수조 원의 현금이 매일같이 통과하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사모펀드가 가만히 둘 리 없죠. 그들이 보기에 저가 커피 가맹점주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최말단 영업사원과 다름없습니다. 점주가 새벽같이 나와서 원두를 볶고 우유를 나를 때 펀드 매니저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 현금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며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더 매끈하게 닦아서 비싼 값에 팔아치울지만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역설적이게도 품질과 상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부터 커피에서 묘한 탄맛이나 텁텁함이 강해졌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원가를 1원이라도 더 줄여야 하는 특명을 받은 본사는 원두의 배합비를 교묘하게 바꿉니다. 단가가 비싼 아라비카 원두 비중을 줄이고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를 늘리는 식이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생우유 대신 단가가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멸균 우유나 식물성 크림으로 대체하며 마진을 확보합니다. 소비자는 1,500원인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이지라며 넘어가고 점주는 본사가 주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품질 하락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치킨 게임이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골목마다 넘쳐나는 저가 커피 브랜드 중 과연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자본력이 약한 영세 브랜드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사모펀드의 비호를 받는 거대 공룡들만 남게 되면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재편됩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거리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격 정상화라는 명목에 가격을 올리는 일입니다. 인건비가 올랐다, 물류비가 상승했다는 핑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1,500원 커피에 중독되어 아침마다 그 매장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가격이 2,500원으로 오른다면 여러분은 발길을 끊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가 노리는 락인 효과의 무서움이죠.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이 떠난 뒤 남겨질 가맹점주들의 미래입니다. 사모펀드가 브랜드를 다른 곳에 매각하고 떠나면 새로운 주인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낡아버린 매장의 인테리어를 강제로 바꾸게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신메뉴를 강매하는 식으로 말이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카페를 차린 사장님들은 자본이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이용당하다가 결국 소모품처럼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1,500원 커피 한 잔에는 점주들의 깎여나간 수명과 사모펀드의 차가운 계산서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커피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겁니다.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초저가 커피 공장들과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의 프리미엄 스페셜티 매장으로 나뉘겠죠. 중간지대에서 묵묵히 좋은 커피를 내리던 동네 작은 카페들은 자본의 파도에 휩쓸려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대형 자본이 정해준 맛과 가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모펀드가 저가 커피 시장을 집어삼키는 이 현상은 단순히 경제 뉴스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자본에 의해 기획되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지표죠. 편리함과 저렴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본의 탐욕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신 그 커피 한 잔 정말 1,500원의 가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훨씬 더 큰 대가를 미래의 어느 날 지불하기로 약속한 갑을 증서였을까요? 자본은 결코 공짜 점심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싼값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다음 페이지까지 결제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름 돋는 커피 전쟁의 끝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싼 것을 쫓는 소비 행위가 우리 동네의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대 자본이 설계한 최저가라는 덫이 결국 우리의 목을 어떻게 조여올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모펀드의 계산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아마 커피보다 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상품화하기 전에 우리는 이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건네는 씁쓸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설계도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소비 유닛으로 전락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조금은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